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기열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부를 임의적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그것은 김원중 선생님의 사기열전 1권과 2권에 따라서 2권의 내용을 사기열전 2부라고 제가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은 사기열전 1권은요, 대체적으로 한 고조, 그러니까 고조 유방 때까지 역사를 기록을 했다면 사기열전 2부는 한 고조부터 한 무제까지의 인물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고조부터 한 무제까지 그 가운데 활약했던 열전의 인물들을 주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기열전 여러분이 제 동영상 강의 무척 사랑해 주셔서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동영상 교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제가 무작정 시작한 사기열전 강의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사기열전 2부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1부에 비해서는 비교적 여러분이 생소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그 안에 또 그 못지않는 재밌는 인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기열전 2부도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사기열전 2부 한 고조부터 무제까지 역사 들어가기 전에 그 역사는 이제 더 큰 범위를 확장시키면 한나라 전체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라는 크게 전한, 신, 후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한과 후한 사이에 신나라, 왕망의 신나라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역사가 잠시 한 15년 정도 끊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나라를 신나라라고 하죠. 기원후 8년에 왕망이라는 사람인데요. 왕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잠깐 한나라의 왕조 역사가 끊깁니다. 이 사람은 유교적 이상주의자죠. 유교적 도덕주의를 정치 현실에 적용시키고 싶어 했던 유교적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죠. 그의 이상을 정확하게 실현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원후 23년 광무제에 의해서 다시 한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가고 그 다음에 기원후 220년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마지막 한나라의 황제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위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한나라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202년부터 기원후 220년까지의 근 400년이 넘는 한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중국에서 비교적 오래 유지된 나라이죠. 그리고 진나라와 더불어서 중국 역사의 토대가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대표 종족을 한족이라고 하죠. 아무튼 한나라가 이렇게 전한, 후한으로 나누어지고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한 고조부터 한 무제까지 역사는 전한 시대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기열전 2부의 배경이 되는 역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조가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를 세운 이후에 기원전 195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태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황제 역할을 하는 그 기간이 15년 동안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원전 195년부터 기원전 180년까지 여태후의 섭정기간이 이어집니다. 이때 3명의 황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름뿐이지 실질적인 모든 권력은 여태후가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후가 자기뿐만 아니라 여씨 집안들을 대거 등용을 시키게 되고요. 여씨성을 가진 제후 군주들이 또 10여 명이 이르게 되는 여씨천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태후가 죽은 후에 진평과 주발에 의해서 다시 유씨천하가 되죠. 그래서 고조의 아들인 문제를 다시 황제로 등극을 시키면서 그때부터 문경지치라고 하는 태평성대의 모델이 되는 문경지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경제시대에 그동안 춘추전국 시대 이래로 수많은 그런 전쟁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민초들이 고통을 겪었는데요. 처음으로 민초들이 쉼을 얻는 그리고 태평성대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느끼는 그런 문경지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경제 시기가 이어지게 되고요. 기원전 141년부터 기원전 87년까지 무제시대의 통치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무제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의외로 문경지치, 이 태평성대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경제 시절에 기원전 154년에 오초칠국의 난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실질적으로 이 난이 있으면서 모든 제후국들이 제압이 되면서 무제시대에 9년제를 실시하게 되는 토대가 이 오초칠국의 난을 통해서 마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 이후에 크게 4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조의 통치기간이 있었고요. 여태후의 섭정기간이 있었고요. 문제경제, 즉 문제경제시대에 태평시대가 있었고요. 무제의 한나라 전성기가 있었죠. 자, 이렇게 4부분으로 크게 나누고요. 사기열전의 각 인물들이 어느 시대에 속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인물들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씩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고조는 기원전 202년부터 195년까지 제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통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국제입니다. 그래서 군현제와 봉건제를 결합한 형태인데, 전한 초기 한고조 유방은 수도인 장안과 서쪽 지방 13개군은 직접 통치를 하고요. 동쪽 지역 땅은 10개의 제후국의 봉토로 나누어지고요. 제후왕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건제와 군현제의 결합된 형태, 즉 군국제라고 하죠. 자, 그런데 늘 불안한 것이 이제 이성 제후들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 제후들, 즉 유씨가 아닌 제후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토사구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황제가 되기까지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신하들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토사구팽이 있게 되어지고요. 한신과 팽월들이 이때 토사구팽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유언을 남겨요. 유씨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되면 천하가 다 같이 그를 쳐야 된다라고, 제후국이 유씨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성 제후들을 인정 안 하게 되죠. 그런데 고조가 죽은 후에 여우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195년에서 180년까지 약 15년 동안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2대, 3대, 4대 황제가 이제 여태후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씨 일족을 제후왕으로 삼습니다. 여씨천하가 되는 거죠. 여록은 조왕, 여사는 양왕, 여태는 여왕, 여통은 연왕, 이렇게 이 여태후가 초기에 자신의 인척들을 제후왕으로 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여록에게는 북권의 지휘권을 주고요. 여산에게는 남군의 지휘권을 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점차 확대돼 가지고요. 여씨의 제후왕이 10명이 되고 후작은 20여 명이나 되는, 그야말로 한나라가 유씨의 나라가 아니라 여씨의 나라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고조의 유훈을 받고 있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합니다만, 이때 진평과 주발이 현실을 인정을 하고, 지금은 여태후의 세상이다. 여태후를 가로막아서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다 여겨서 진평과 주발이 일정 부분 여태후에게 협조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고조께서 살아계실 때 유씨를 제후왕으로 임명했던 것처럼 여후께서 권자에 계실 때 여씨를 제후왕에 임명하는 것도 그릇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여태후의 실제적인 힘을 인정을 하고요. 통치를 받아들입니다만은 사실은 내면 깊숙이까지 굴복하는 것은 아니죠. 때를 기다려서 언제든지 여씨 일족을 다시 멸하고 유시천하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후에 여태후가 죽은 후에 진평과 주발에 의해서 다시 뒤집히죠. 그래서 여씨들이 일거에 다 제거가 되어 버립니다. 주발과 진평에 의해서 여씨들이 제거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문제와 경제의 태평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태평성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훌륭한 통치자 밑에서 백성들이 다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경지치는요, 태평성대의 아주 모델과도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단한 현명한 군주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박희예요. 이 박희는 누구냐면 초한쟁패 시기에 배신의 아이콘, 그러면 위표죠. 위표는 처음에 항우에게 붙었다가 유방이 동쪽으로 밀고 내려올 때 또 유방 편에 들었다가, 또 유방이 팽성전투에서 패하자 또 항우 편에 들었다가, 그 후에 유방에게 다시 항복을 하고 유방 밑에 있었다가 유방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초한쟁패 시기에 아주 배신의 아이콘이죠. 근데 그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위표의 후궁 출신입니다. 그 한 문제 어머니가요. 그래서 여태후가 사망한 후에 진평과 주발이 누구를 후계로 세워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하는데, 이 어머니 박희는 고조에 의해서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합궁을 한번 했는데 그때 이 한 문제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거의 냉대받다시피 소외 속에 살았던 사람이 이 박희인데요. 이 박희의 아들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대나라
제후국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우 시절에 하도 황제 어머니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절단날 뻔한 그런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별로 외척이 힘을 별로 갖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의 자식으로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박희라는 여인이 후궁이면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의 자식이 오히려 새로운 시대는 더 적합한 인물이다 여겨져서 주발과 진평이 이제 그를 황제에 등극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태평성대를 열어가는 훌륭한 군주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군주 그러면 대부분 정복전쟁을 하거나 위대한 토목 사업을 많이 해서 큰 건축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로 치세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모든 군주들에게는 자리 잡고 있을 터인데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점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었고 황제로서의 개인적인 욕망은 멀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무제와 같은 그런 정복군주나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 두드러진 업적을 세운 사람들 더 좋아하지만 그 당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좋은 황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태평성세도를 그렸는데 모든 백성들이 저마다 아주 활기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한 문제의 통치의 기본적인 이념은 한나라 초기는 누가 뭐래도 유교의 시대가 아니라 도가의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의지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통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맡겨두면 그 자율의 힘에 의해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산력을 늘려가고 정부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해도 전쟁이라든지 큰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은 벌이지 않아도 백성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백성들을 많이 노역이나 커다란 일에 이제 부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또는 나라는 그것을 도와주는 거죠. 정확하게 황제가 이런 역할을 했던 시대가 바로 이제 한나라 초기에 이 문경지치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 초기를 지배했던 통치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무제에 와서 강력한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데 유교를 활용을 했던 측면이 강한 거죠. 그래서 무의지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통치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백성들의 자율에 맡기고 자율적으로 그들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주고 황제가 그런 일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많은 토목사업이라든지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 그리고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 같은 또는 백성들을 엄격한 형벌로 다스리는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백성들의 자율에 맡겨놓으면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들이 열심히 살게 되고 생업에 종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그런 통치를 우리가 무의지치라고 그러죠. 도가의 영향을 받은 그런 통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초기에는 도가가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한 무제 때 이르러서 강력한 황제권을 갖게 되자 황제권을 세우기 위한 새로운 통치 이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무제 때는 동중서가 유학을 나름대로 전제정치에 맞는 유학을 새롭게 포장을 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유학이 정치에 이용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한무제 때 이르면 다시 유학을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통치 이념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실은 도가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정부도 막강한 힘을 가져서 막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위무하는 입장에서 백성들을 자유롭게 살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생산력을 늘리고 그들이 자신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 그런 통치가 무의지치라고 할 수 있는데 한나라 초기를 지배했던 그런 정치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작은 정부죠. 이런 정책이 그동안 춘천국 시대까지 시달렸던 백성들을 위임하는 정책이 되었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버려 두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힘으로 태평성대가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문경지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기 위해서 문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문제는
황제 옷을 입었는데도요, 그 옷이 장식도 없는 검은색 옷을 주로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황후와 후손들에게도 사치하지 말고 길게 끌리는 치렁치렁한 옷 입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아주 검소하게 옷을 입으라 명령을 했고요. 또한 봄이 되면 황제가 직접 농사를 같이 지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농업과 누에치기에 힘쓸 것을 부탁을 했고요. 참 이건 드문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각 관청의 명에서요, 농사지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잘 계도하도록 했고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씨앗과 식량을 대여 주었다고 합니다. 또 국가나 황실의 재산을 필요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상공업을 발달시켜 가지고 한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황실에서 황제가 직접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점차 발전을 하게 되고요. 조세가 많이 거쳐서요. 조세를 유방이 정한 15분의 1, 이것도 대단히 적은 조세인데 나중에 30분의 1 절반으로 줄이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했다고 그래요. 나의 장례는 소박하게 치르라. 묘지를 크게 만들지 말라. 금은보화를 함께 매장하지 마라. 장례 기간을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전국의 백성들과 관리들은 단 3일만 상복을 입는 것을 허락하겠다. 간소하게 처리하라. 참 드문 그런 왕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체로 인간이란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도 나중에는 게을러진다. 수많은 황제들이 그렇죠. 수많은 황제들, 수많은 현군들이 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부지런하다가도 나중엔 게을러지고 나중엔 또 가는 신들의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패가망신하는 그런 황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도 마침내는 해해지기가 쉽다. 임금이란 부지런하고 검소해야 정치를 잘할 수 있다. 문제와 경제는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성공하였으나 무제는 방종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라고 세종대왕이 이 문경지치의 그 통치를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종대왕도 끝까지 이런 자세와 이런 입장을 견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세종대왕 시기에 그런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경제 때 5초7국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한나라가 나라 기틀이 마련되면서 점차 한나라가 안정되어 가면서 사실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이제 이성제후들은 거의 사라졌으니까요. 유씨 제후국가죠. 유씨 제후국가들은 그 안에서는 자기들이 조세권을 가지고 있고 국방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이 황제, 즉 이제 한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때부터요, 원앙, 가희 등이 유씨 제후국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자주 시도하고 그걸 간언을 합니다. 문제 때는 잘 받아들여지질 않는데요. 기원전 154년 경제 때 조조, 이 조조는 이제 삼국지의 조조하고는 다릅니다. 이 조조가 제후왕들의 비리와 죄를 폭로하며 영주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과감한 억압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반발해가지고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오나라, 초나라,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쪽에 있는 제후국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일컬어서 오나라와 초나라와 그 다음에 여기 5 제후국가들이 다 유씨들입니다. 5초 7국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5초 7국의 난이 제압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유씨 제후국가들의 힘이 빠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난을 제압한 사람이 바로 주하부입니다. 이 주하부는 누구냐면 주발의 아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주발부터 이제 사기열전 2번째 시간을 시작할 건데요. 이 난을 계기로 오히려 제후국가들의 자치권이 상실되고 군사력이 크게 제한되고 영지의 규모도 작게 나누어서 군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후국 왕은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버리고요. 한 무제 때 이르러서 전면적으로 군연제를 정착하는 계기가 됩니다. 경제가 죽은 후에 무제의 시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기원전 141년부터 87년까지 무제의 통치 기간이 이어지는데 아주 강력한 전제정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통치 이념으로 유학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도가가 도가적인 정치가 지배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전제정치를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이념이 필요했는데 그 강력한 이념으로 공자의 유학을 채택한 거죠. 그 다음에 너무도 유명한 비단길이 이때 개척이 되어지고요. 북쪽에 있는 흉노를 정벌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흉노는 침입해 오지만 않는다면
될 수 있으면 흉노하고 전쟁을 벌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단 벌이게 되면 백성들이 고단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경제는 될 수 있으면 백성들을 고단하게 하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제 때 오면 흉노를 강력하게 흉노를 정벌해서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영토를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넓히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때 사마천이 사기책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마천 사기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고조 때부터 무제까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사기열전 하를 읽을 때는, 사기열전 두 번째 파트를 읽을 때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대략적인 배경을 가지고 개별적인 인물들의 열전의 내용을 들어가야 우리가 그들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사기열전 두 번째 파트 시작하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고조부터 무제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어질 사기열전 시즌2 두 번째 강의에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더욱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